LNF 2024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8.6% 감소했고 영업손실 138.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2회전이고 PBR은 2.64로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 요약 내용을 미리 좀 쫙 소개를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통용되는 원가 생산성은 생산의 기준이다. 아웃푸트 나누기 인푸트로 상징이 됩니다. 여기에 아웃푸트는 생산량이나 생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가 생산성도 회사 전체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원가 생산성도 매출을 올려야 생산성도 쉽게 올라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장 가공비와 판관비 절감 목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3년도부터 손익구조가 악화,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비해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과 같이 덤핑 가격으로 매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원가 영업 손실보다 302원 적게 손실이 난 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공품이 없어졌다. 제공품이 작다는 것은 생산 공정이 매우 짧다는 의미일 것이다. 2022년도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천억 가까이 증가했다. 이것을 2023년도에 밀어내기 덤핑 판매를 한 것 아닐까? 2024년도 매출 급감에 따라 생산도 줄여 재고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스루프 손익계산서상 원재료 가격 상승 추론은 비성분에서 모순 추론이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할까? 가공 비율이 6.1% 상승한 것은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이다. 95% 선으로 유지되던 재료 비율은 89%로 떨어졌다. 미성분 재고자산 변동 갭의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즉, 미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표대로 해석하면 매출 원가가 증가하여 매출이익이 더 낮게 나오게 조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MF처럼 재고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2차 원재료 가격 추론 모순의 첫째 원인은 1단계 갭이다. 2024년도 평균 임금의 상승은 단기 경력 상원의 해고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3년도 평균 임금의 하락은 신입사원의 증가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것은 위험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머지 비용들은 기타 비용으로 아주 단순화시켜 공시했다. 즉, 임금 외에는 거의 고정비 성격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원가 회계와 스루프 회계와의 차이는 지속 분석할 것이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 추이 인과관계는 포레스트 검프런닝을 멈춰야겠다. 당초 시작했던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재고자산 한 놈만 팬다. 즉, 재고 회전율의 편집증적인 목표를 기업의 2차 목표로 잡아도 좋을 것이다. 1차 목표는 오늘도 내일도 스루풋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9천억인데 2024년 3년도 4조 6천억에 비해서 무려 58.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그거보다 적게 감소했습니다. 49.7%. 매출 총이익이 227%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마이너스 24.4%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업 손실 5,587억 원으로 전년도 손실보다 149.3%가 증가했습니다. 이 아래 내용 정리한 것은 이미 요약으로 읽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치로만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소개하는 자료로서 원가회계 문제를 한번 자료를 제시하는 건데요. 잘못된 것은 배부 기준이 아니라 분배 개념이다. 스루풋은 제품 원가에서 배부된 노무비와 경비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CAI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 산출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원가 회계에 대한 공격이 거의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첫째는 잘못된 절차를 공격하는 것과 주제 자체를 공격하는 것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 애매하게 말하는 악이 있는 공격만으로 끝내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원가 배부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의 무효성과 중요한 많은 요인들의 계량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의 원가 절차로는 사업의 중요한 많은 매개 변수들을 계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루풋 회계는 재고가치의 일부로서 부가가치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우리 정의에 따라 완제품조차도 그것에 사용된 자재에 지불된 대금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단순한 거지만은 이게 현실 속에서는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범위로 매출원가 산출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매출액보다 더 많습니다. 2조 1,167억 원으로 53.3%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매출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요. 2023년도에는 원재료 가격이 무려 16.1%나 더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가 스루풋상으로는 2024년도에 스루풋이 적자 2,135억 원이 스루풋부터 적자가 됐고 여기에서 운영 경비를 빼니까 5,285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 적자가 2023년에 비해서 138.8%나 영업이익이 확대됐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849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022년도에 거의 5천억 가까이 재고가 증가했죠. 이것을 2023년도에 매출액이 크게 올라갔는데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많이 생각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거를 판단 미스로 해가지고 밀어내기 판매를 한 거 하면서 매출액을 올렸던 거 아니냐. 그러나 2023년도부터 경영 성과가 팍 내려갔습니다. 이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플러스로 4,281억 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AB를 더한 2조 1,469억 원, 52.6% 매출원가 재료비가 감소했고요. 운영경비는 7.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2,211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가공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11%로.
이 생산이 크게 줄었지만은 기존의 공장의 그 가공비란 것은 결국은 고정비 성격으로 이렇게 급격히 재료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공 비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에 한다는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로 한다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증감액이 이중 산입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이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매출 원가 및 영업이익 조정이나 조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WCAA가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2024년도에 2,849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비성분에서는 4,281억 원이 감소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1,431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3년간 꾸준히 동일한 패턴으로 차이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 원인이 있긴 있을 텐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매출 원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갭이 나타나고요. 다만 이 회사는 현금 흐름표 상으로는 맞췄습니다. 인건비가 90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4.4% 증가가 됐고요. 직원 수는 139명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감소했음에도 인건비가 증가했으니까 인당 평균 임금이 5,5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 상승했습니다만은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 또 내려갔죠. 그때는 그 직원들을 더 많이 뽑았다가 올해 또 좀 내보내게 된 거죠. 신입사원이 저임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향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 스루픈율도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일단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수금 속도에 비해서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은 이 원료, 이 LNF한테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처가 시장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방향이라서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으로도 회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2차전지 재료를 만드는 회사죠. 경쟁 관계로 못 알려주겠답니다. 참고적으로 연결 기준 구매액을 여기 그 공시는 했는데 1조 6,600억이거든요. 근데 연결이면은 개별의 그 비성분에 1조 7,188억 원을 쓴 거로 되어 있는데 연결이 더 많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560억 차이가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라면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 비공개는 이해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가격 정보가 핵심 경쟁 정보는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표현한 것을 요약표로 만들었는데
원재료 가격이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이성분 쪽에서는 하락했다고 추론이 나옵니다. 이게 모순이 나옵니다. 이런 모순이 이제 아까 재고자산 증감액의 차이가 일단 원인이라고 눈에 띄죠. 그리고 경영평가 지표는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 입증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검증이 불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했는데 이게 검증이 되기까지는 제 주장은 유효한 겁니다.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의 차이는 지속 분석할 것이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 추이 인과관계 분석은 앞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심정입니다. 포레스트 검프에 난 3년 2개월하고 14일 16시간을 달렸어요. 이런 거를 사진을 찾았는데 우리나라 공시 수준을 그동안에 쭉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단을 해야 되겠고 추론까지만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검증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그 전망은 3조 원 정도 해야 손익분기점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응해서 매출 재료비상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그 스르픈율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로 돌리고 또 그래서 나오는 수치인데요. 스르픈율이 그 10% 이윤을 먹는다 이렇게 보고 매출 재료 비율이 90%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50% 매출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3조 5천억까지는 해야 그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3조 5천억을 한다면은 약 120억 적자인데 이거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이 8.2회전했는데 10회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매출이 4조 3천억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봐야 남는 게 한 897억 원인데 근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낮아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덤핑이다. 10%를 가격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 원가 계획은 생략을 했는데요. 이거를 그냥 뭐 톤당 단가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305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10%를 DC하면은 274만 5천 원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자가 33만 3,80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손익분기점 판매액이었는데 이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덤핑을 하면서 추가 매출을 한다고 해도 그거만큼 재고가 없어진 만큼 비싸게 팔면은 손해가 아닐 텐데 그것도 손실로 봐야 된다. 이 경우는 덤핑할 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실질 손실은 한 4,800억이나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 단가로 비유한다면은 310만 원 판매 단가를 올려야 될 것이다. 근데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장의 문제겠죠. 스루풋 관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스루풋은 예전역에 350만 원에
팔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가격을 인하해서 315만 원에 판다. 10%를. 그러면 바로 3,500, 100만 원 단위로 다시 얘기하면은, 그래서 스루포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가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그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그 상승해야 되는데 그 이익이 증가를 또 그 원가 회계보다 더 하게 되고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판매가가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특별 원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으로 4,131억 원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EAT 현금 수익률이라는 걸 보면 마이너스 17.1%가 되고요. 두 번째, 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3,4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332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적자지만은 실질 현금상으로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한 3천억 가량 또 투자를 했습니다. 잉여현금으로 채권자한테 862억 원을 갚았습니다. 전년도에는 8,490억 원의 차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올해 영업적자가 크게 나면서 투하자본이 줄어들면서 해서 레버리지율이 70.2%가 됐는데 50% 이하면은 경영권 방어선을 뺏기게 되겠죠. 이게 채권자들이 남한테 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팔려갈지, 이 회사가 존속할지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물음이 30억으로 주주들한테 갔는데 요걸 추적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주식 선택권 행사와 주식 선택권 법인세 효과라는 거로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그 돌아간 돈이 30억 원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연차 배당이 있었고요. 주식 보상 비용 등도 해서 또 돈이 들어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일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본 이 잉여현금 흐름의 구조가 뭐가 이게 이렇게 많으면은 어떤 전문가들은 그거는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경험상 나온 얘기겠지만은 주가는 56,900원으로 24,100원이 내려갔습니다. 연초보다. PBR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64 상태가 되겠어요. 이 BPS 장부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세로닉스가 14.29%, LNF 자기 주식이 7.54%, 외국인이 15.71% 가지고 있는데 UBS가 눈에 띄고요. 세로닉스의 최대 주주는 허재영 씨로서 21.0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LNF 2024년도 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